여러분,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 지금 듣고 있는 음악, 아니면 무심코 쓰는 말투 같은 거요. 그 모든 게 정말 순수한 나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거대한 사회적 각본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우리 일상 뒤에 숨어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제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좋아한다고 믿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정말 온전히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바로 이 개인의 취향이라는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한 편의 탐정극이 될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철학적 논쟁이에요. 옛날에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는데 그건 그냥 자기 행동을 이끄는 진짜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우리 선택의 주인이라고 굳게 믿는 이 단단한 착각의 정체? 과연 뭘까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보죠. 첫 번째 단서는 놀랍게도 바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깊숙이 새겨져 버린 보이지 않는 사회적 문법 같은 거예요. 그 단서의 이름은 바로 아비투스입니다. 어때요?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괜찮아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일종의 사회적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사회라는 낯선 길을 갈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거의 본능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지도인 셈이죠. 이 개념을 만든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남겼거든요. 아비투스는 역사가 몸으로 변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잊어버린 과거, 내가 자라온 환경의 모든 역사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내 몸짓, 내 말투, 내 취향 속에 남아서 마치 본능처럼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여기서 아베투스의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는 건데요. 우선 사회가 우리라는 찰흙을 이런 모양으로 살아 하고 빚어내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구조화된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빚어진 내 모습이 이번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날 만들고 나는 또 그 사회가 만들어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거죠. 이 끝없는 순환, 이게 바로 구조화하는 구조입니다. 이 복잡한 개념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물속의 물고기 비유입니다. 물고기는 평생을 물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자기가 물이라는 환경 안에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비투스라는 사회적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그 물의 흐름이 마치 나의 타고난 본성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서인 설계도를 찾았으니까요. 이제 이 사회라는 게임을 움직이는 화폐가 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돈 말고 또 어떤 힘, 그러니까 자본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지 그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본이라고 하면 보통 돈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자본은 총 4가지나 돼요. 이 4가지 자본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첫째, 가장 알기 쉬운 경제 자본. 말 그대로 돈, 재산이죠.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힘입니다. 둘째는 사회자본이에요. 바로 내가 누굴 아느냐 하는 인맥의 힘이고요. 셋째는 상징자본인데 이건 명예나 사회적 인정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위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가장 교묘하고 은밀한 힘, 바로 문화자본입니다. 이 문화자본이라는 건 또 3가지 모습으로 존재하는데요. 첫째, 체화된 상태. 그러니까 몸에 밴 말투나 예술을 감상하는 안목처럼 아주 은밀하게 스며드는 거고요. 둘째는 책이나 미술품처럼 객관화된 물건의 형태. 마지막은 대학 졸업장처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화된 자격증입니다. 이 3가지가 합쳐져서 보이지 않는 계급의 벽을 만드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설계도, 아비투스도 있고 화폐, 자본도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게 실제로 꽝 하고 부딪히는 현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취향이라는 이름이 붙은 아주 치열한 전쟁터로 가보겠습니다.
부르드에는 이 전쟁터를 장이라고 불렀는데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술계, 학계, 정치계처럼 각기 다른 게임의 룰을 가진 수많은 경기장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장의 참가자들은 저마다 가진 자본을 무기 삼아 승리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럼 이 장에서는 대체 어떤 웃지 못할 코미디가 펼쳐질까요? 바로 구별짓기라는 게임. 다른 말로 하자면 속물들의 끝나지 않는 묘비우스의 띠 같은 겁니다. 자, 이 게임의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 지배계급이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고급 취향을 선보여요.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희귀한 내추럴 와인이나 아무나 못 가는 프라이빗 다이닝 같은 거요. 그럼 2단계, 중산층이 SNS를 보고 와, 저거 진짜 힙하다 하면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단계, 지배계급은 에이, 이제 저건 너무 흔해졌잖아 하면서 미련 없이 그 취향을 버리고 또 다른 그들만의 취향을 찾아 훌쩍 떠나버립니다. 이 끊임없는 도망과 추격전, 이게 바로 취향으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구별짓기의 본질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코미디 같지 않으세요? 자,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한번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스스로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탈출할 계획까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최종 병기는 바로 상징적 폭력이라는 건데요. 이건 총칼을 쓰는 물리적인 폭력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지배 계급의 문화가 사회 전체의 표준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내 문화는 좀 수준이 낮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강요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동의를 통해서 지배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와, 이쯤 되면 좀 암울해지죠. 그럼 우리는 뭐 결국 이 거대한 각본에 따라 춤이나 추는 꼭두각시일 뿐인가? 우리한테는 이 굴레를 끊어낼 힘이 전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행히도 부르디유에는 여기에 대한 희망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탈출을 위한 첫걸음은요, 바로 우리가 어떤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게임의 규칙이 뭔지를 똑바로 아는 거예요. 이 구조를 명확하게 인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구조에 그냥 휘둘리는 게 아니라 다르게 행동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찰적 사회학의 진짜 힘이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쌓아온 지식과 교양, 그리고 그 취향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도구인가요? 아니면 혹시 은연중에 타인과 선을 긋고 배제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어쩌면 약간 낯선 질문으로 이 심층 탐구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당장 오늘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이 고른 커피 원두의 산지나 출퇴근길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플레이리스트 혹은 친구들과 대화할 때 무심코 튀어나오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그 유머 감각이나 말투 같은 것들 말이죠. 네, 우리는 보통 뭐 이런 것들을 나의 고유한 취향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취향이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런 의심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그 확고한 취향이 과연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라는 거대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정교하게 세팅해놓은 각본일까요? 네. 일상을 꽤 날카롭게 찌르는 질문이죠. 사실 우리는 내 취향과 선택이 나라는 사람의 고유성을 증명한다고 굳게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끌려서 독립영화를 즐겨보고 내가 편안함을 느껴서 미니멀리즘 인테리어를 선호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가 남긴 흥미로운 통찰이 하나 있어요. 스피노자의 그림자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자유롭게 행위를 결정한다고 철석같이 믿지만 사실 그 결정의 배후에 있는 진짜 원인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자료,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유의 시각이 바로 이 지점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나의 선택이라고 믿는 일상의 수많은 취향들이 실은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또 계급적으로 구조화된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씩 틀어볼까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그 부르디유의 이론,
구체적으로는 아비투스와 자본의 연금술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사소한 일상 뒤에 숨겨진 계급적 구조와 권력의 작동 방식을 해부해 보는 겁니다. 네, 보통 계급이나 권력이라고 하면 국회나 대기업 이사회 같은 거창한 곳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부르디에는 그게 우리 집 거실, 내가 입는 옷, 심지어 밥을 먹는 식탁 위에도 버젓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니까요. 진짜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거시적인 사회 구조가 어떻게 개인의 미시적인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거를 집요하게 추적한 거잖아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있죠. 바로 아비투스입니다. 부르디의 사회학의 심장 같은 개념이죠. 아비투스. 단어 자체는 라틴어에서 왔고 영어의 habit, 즉 습관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나쁜 습관을 고치자 할 때의 그 습관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 자료에서 부르디에는 아비투스를 가리켜서 망각된 과거가 현재 속에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인이 태어나서 오랫동안 살아온 환경, 그러니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모의 교육 수준, 동네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내면화되어서 형성된 어떤 지속적인 성향 체계를 뜻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학원에 가서 머리로 달달 외워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제스처나 언어 습관, 태도 같은 일종의 제2의 천성이라는 점이죠. 네, 아주 정확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과 마음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하나의 렌즈나 필터처럼 굳어진 무의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듣다 보는 생각나는 생활이 딱 하나 있어요. 예전에 아주 고급스러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어깨가 막 움츠러들고 포크랑 나이프가 너무 많아서 뭘 먼저 집어야 할지 눈치가 보이셨군요.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제 앞자리에 앉은 지인은 그 공간을 자기 집 거실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웨이터하고도 아주 자연스럽게 와인 빈티지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고요. 그 여유로움이라는 건 벼락치기로 매너학원을 다닌다고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생생한 예시가 바로 부르디에가 말한 아비투스가 몸에 밴 제2의 천성으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부르디에는 아비투스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심층 분석하는데요. 바로 구조화된 구조, 그리고 구조화하는 구조입니다.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결국 수동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인가요? 네, 먼저 구조화된 구조라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오랜 시간 개인의 몸에 특정한 틀을 빚어놓았다는 뜻입니다. 사회가 나를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수동적 측면이죠. 그런데 아비투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구조화하는 구조로 진화하죠. 내 몸에 새겨진 그 틀을 바탕으로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능동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든다는 거군요. 네, 가치 판단을 하고 특정한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모든 물건의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비투스가 된 사람은 나중에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도 무의식적으로 백화점 명품감보다는 실용적인 소비를 선호하게 됩니다. 세상을 그런 효율성의 렌즈로 구조화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결국 자기가 태어난 환경의 노예일 뿐이라는 건가요? 내 자유의지나 개성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들려서 이건 조금 답답하기도 한데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부르디에의 이론이 종종 기계적인 결정론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아비투스는 100% 짜여진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아주 강력한 중력에 가깝습니다. 중력이요? 네,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엄청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우리는 보통 그 중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번 자료에 나온 그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자기가 물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물의 흐름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니까 우리 역시 아비투스라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그걸 그저 나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네, 정말 훌륭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 물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계속 그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겠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 아비투스라는 게 단순한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냉혹한 권력과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르디에가 기존의 마르크스의 경제적 결정론을 활짝 뛰어넘어서 권력 작동의 4가지 층위를 제시한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네. 마르크스는 사회의 권력과 계급이 주로 돈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잖아요. 물론 통장 잔고나 부동산 같은 경제적 자본은 여전히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원초적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를 아느냐로 대변되는 인맥과 네트워크, 즉 사회적 자본 역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권력이고요. 하지만 부르디에가 진짜 현미경을 들이댄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돈 들어도 당장 살 수 없고 인맥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3번째 영역, 바로 문화적 자본이죠. 저는 이번 자료를 보면서 부르디에의 이론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지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 문화적 자본을 3가지 형태로 쪼개어 설명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아비투스와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체득화된 형태의 문화적 자본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미술관을 다니며 길러진 심미안이나 클래식을 즐기는 감각처럼 가장 은밀하게 상속되는 형태죠. 이건 로또에 당첨되어서 벼락부자가 된다고 해도 당장 살 수가 없습니다. 몸에 그것을 새기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객관화된 형태인데요. 서재를 꽉 채운 책이나 소장한 미술품 같은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죠. 재미있는 건 돈을 주고 그 물건들을 소유할 수는 있어도 앞서 말한 그 체득화된 자본이 없으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값비싼 앤티크 가구를 사다 놓아도 그걸 향유할 안목이 없다면 그냥 비싼 장식품일 뿐이니까요. 세 번째는 제도화된 형태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명문대 학위나 자격증처럼 사회가 그 사람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보증해주는 힘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이 3가지 문화적 자본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 결국 모여서 만들어내는 최종 진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상징적 자본입니다. 부르디에는 이걸 일종의 연금술이라고 불렀는데요. 위에서 말한 자본들이 타인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서 명예나 위신, 카리스마로 둔갑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자본이나 불평등하게 물려받은 배경 같은 것들이 아주 고상하고 도덕적인 권위로 세탁되는 과정이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아니라 정말 품격이 있고 예술적 안목이 뛰어나서 존경받는 게 당연해 라고 믿게 만드는 후광효과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불평등한 세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법적인 능력의 차이로 위장해버리는 연금술인 셈이죠.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자본들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무대가 필요할 텐데요. 네, 부르디에는 그 무대를 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필드죠. 우리 사회는 예술계, 학계, 패션계 등 각자 고유한 게임의 법칙이 존재하는 수많은 장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각자의 장마다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목표물이나 통용되는 자본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학계에서는 논문 인용수가 최고의 권력이지만 패션계에서는 전위적인 감각이 최고의 자본이 되는 시기죠. 그런데 이 장 안에서 지배 계급은 자신들만의 고급 문화를 설정해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하층 계급과 선을 긋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구별짓기 메커니즘입니다. 이번 자료에서 다른 속물 근성에 대한 통찰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하층 계급이 상층 계급의 취향을 흉내내며 따라오는 순간 상층 계급은 귀신같이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취향으로 이동해버립니다.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진짜 재미있는 티키타카네요. 최근에 올드머니 룩 트렌드만 봐도 딱 들어맞아요. 대중들이 명품 로고가 치게 박힌 옷을 소비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부자들은 로고가 아예 없는 하지만 소재는 엄청나게 비싼 최고급 캐시미어를 입으면서 은밀한 기호 속으로 숨어버렸죠. 네, 하층 계급이 쫓아오면 상층 계급은 도망치는 이 끝없는 취향의 숨바꼭질가 바로 구별짓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아주 서늘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징적 폭력입니다. 강압 없는 지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서 더 교묘합니다. 지배 계급의 아비투스가 사회적 표준이 되어버리면서 피지배 계급이 스스로의 문화를 열등하게 느끼고 그 지배 구조를 당연하게 심지어 도미하며 받아들이는 현상이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 라벨을 제대로 못 읽었을 때 내가 교양이 부족해서 그래 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것처럼요. 사실은 그저 그런 문화적 자본을 축적할 환경이 아니었을 뿐인데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장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조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자료의 결론을 보면 꽤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르디유에는 우리가 이 구조를 명확히 인지할 때 비로소 구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거든요. 맞습니다. 성찰적 사회알이 힘이죠. 인문학이 내 몸에 새겨진 타자의 목소리, 즉 주입된 취향을 솎아내고 진정한 나를 대면할 용기를 주는 도구라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르디유의 시선을 빌려 일상의 사소한 취향에서부터 사회에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까지 아주 깊숙이 탐구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들으셨으니 앞으로 일상에서 취향을 소비하실 때 세상을 훨씬 더 높은 해상도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새로운 차원의 생각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에서 상층 계급은 하층 계급이 자신의 취향을 모방할 때마다 새로운 취향으로 도망치며 구별짓기를 한다고 했죠. 네, 아까 그 끝없는 숨바꼭질요. 그렇다면 모든 트렌드와 취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단 몇 분 만에 전 세계로 완벽하게 복제되고 흉내내어지는 오늘날의 초연결 시대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통적인 방식의 문화적 도망이 불가능해진 지금, 지배계급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훨씬 더 보이지 않고 투명한 형태의 새로운 상징적 폭력을 이미 발명해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알고리즘 피드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새로운 구별짓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지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와, 알고리즘 속에 숨어버린 새로운 구별짓기라니. 오늘 밤 스마트폰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일상 속에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부드럽게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렌즈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